1762년 음력 윤5월 한양의 하늘 아래서 28살 청년이 나무 상자 안에 갇혔습니다. 뚜껑을 닫은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친아버지였고 그 위에 긴 널판지가 올려지고 대못이 박히고 굵은 새끼줄이 감겼습니다. 아들은 파리를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260년 넘게 딱 한 가지 설명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자가 미쳤으니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만약 세자의 광기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다면, 만약 그날 뒤주가 우연히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의 마지막 장면이었다면 이 사건의 진짜 설계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교과서가 한 줄로 넘긴 그 사건의 바닥까지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 보고 나면 아마 댓글창에 한마디 안 남기고는 못 베길 겁니다. 끝까지 함께 가실 분, 지금 이 채널에 흔적 하나 남겨두고 출발하시죠. 이야기의 출발점은 뒤주가 아닙니다. 한 남자의 콤플렉스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영조, 조선 21대 왕. 그는 숙종의 아들이지만 어머니는 궁궐에 물을 깃던 무수리 출신 최씨였습니다. 왕의 핏줄이 대 왕의 핏줄로 대접받지 못한 사람, 그게 영조였습니다. 형 경종이 재위 4년 만에 죽자 왕위에 올랐는데 즉위 첫날부터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조정을 뒤덮었습니다. 게장과 생감을 올린 뒤 경종이 급사했다는 이야기가 궁 밖으로 퍼졌고 소론은 이 의혹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1728년에는 이인좌의 난까지 터졌습니다. 경종의 원수를 갚겠다며 소론 세력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영조는 이 난을 진압했지만 독살설의 그림자는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실록에 보면 영조는 불길한 말을 들으면 즉시 귀를 씻었고 험한 말을 한 뒤에는 입을 헹궜으며 친국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옷을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분명한 강박 증상입니다. 왕좌에 앉았지만 한순간도 편하지 않았던 사람, 그게 영조의 실체였습니다. 이 구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도세자 비극의 절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조에게 탕평책은 정치 이념 이전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노론과 소론, 어느 한쪽에 기대는 순간 다른 쪽이 자신의 정통성을 부정할 테니까요. 외줄 위를 걷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을 다음 세대. 그러니까 완벽한 후계자입니다. 1735년 영조가 41살 되던 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 효장세자가 10살에 죽은 뒤 7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후궁 영빈 이씨의 소생이었고 이름은 이선, 훗날 사도세자라 불리게 될 아이입니다. 영조의 기쁨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이 아이를 태어난 이듬해 겨우 2살의 세자로 책봉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린이집에 갓 들어갈 나이의 아기에게 왕세자 관을 씌운 겁니다. 영조실록 23년 기록을 보면 영조가 13살 세자를 보고 이미 나보다 키가 크니 기쁘고 다행스럽다고 말한 대목이 나옵니다. 기골이 장대한 아들을 보며 흐뭇해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영조는 아들의 서명을 달로 정했습니다. 자신의 서명통과 짝을 이루게 한 겁니다. 통달, 아버지가 뚫으면 아들이 이룬다. 이 두 글자 안에 영조의 모든 바람이 들어있었습니다. 세자의 어린 시절은 총명 그 자체였습니다. 5살에 서연을 시작했는데 한중록에 따르면 병환이 안 나오는 때는 이뇨가 통달하시어 거룩하심이 미진한 곳이 없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 읽기를 좋아했고 효심이 깊었으며 누가 봐도 성군의 자질이 있었습니다. 영조도 수시로 경연에 세자를 참석시키며 요순이, 신법과 역대의 칠안을 직접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해 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1743년 영조는 세자의 배필로 노론 홍봉안의 딸을 간택합니다. 소론이 아닌 노론 집안에서 세자빈을 뽑은 겁니다. 이건 영조의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노론의 영향력이 이미 그만큼 커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자빈이 바로 해경궁 홍씨, 훗날 한중록을 쓴 그 여인입니다. 10살에 간택되어 궁에 들어온 소녀가 80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며 남긴 회고록이 한중록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친정 집안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꼭 기억해 두십시오. 1749년 사도세자 나이 15, 영조는 대리청정을 명합니다. 표면적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왕위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 국정이 정체되지 않게 하겠다는 뜻, 세자에게 실무를 익히게 하겠다는 뜻, 명분은 근사했습니다. 그런데 15살에 나라 살림을 맡긴다는 건 요즘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생에게 대기업 경영을 넘긴 것과 비슷합니다. 그것도 아무런 실권 없이 준비가 된 게 아니라 무대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영조가 정말로 원한 게 은퇴였을까요? 대리청정을 선언한 다음 해에도 영조는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균역법을 직접 밀어붙여 성사시켰습니다. 실권은 놓지 않으면서 세자에게 일을 시킨 겁니다. 책임은 세자에게, 권한은 자신에게. 이건 후계 교육이 아니라 시험대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대 위에서 세자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세자가 처리한 안건에 영조가 내 결정을 내가 뒤집느냐며 질책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세자가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내리면 영조는 자신의 뜻을 어겼다고 꾸짖었습니다. 소론 쪽에 가까운 판단을 내리면 노론이 들고 일어났고 노론의 뜻을 따르면 영조가 탕평의 원칙을 어겼다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벽이었습니다. 동아사이언스에 실린 한 분석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도세자 가지고 논 영조. 대리청정이라는 이름의 시험에서 채점관은 아버지였고 정답은 매번 바뀌었습니다. 한중록에는 이 무렵의 세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날이 흐리거나 겨울에 천둥이 치면 또 무슨 꾸중이나 나실까 근심하시고 염려하여 일마다 두렵고 겁을 내므로 사악하고 망령된 생각이 다시 들어 병이 점점 깊어지는 징조가 드러났다. 1749년의 기록입니다. 대리청정이 시작된 바로 그 해입니다. 이어서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처음에는 서운하고 섬뜩하신 것이 점점 성화가 되어서 우실 적도 계셨다. 그리고 하늘을 매우 무서워하시고 우레 뇌, 병력벽 같은 글자를 보지 못하시며 천둥 때면 귀를 막고 엎드려 다 그친 후에 일어나시니 뇌라는 글자조차 볼 수 없었다는 건 단순한 겁이 아닙니다. 특정 자극에 극도로 반응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의 전형적인 양상입니다.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정신과 연구팀이 한중록의 증상 기록을 분석한 2014년 논문에 따르면 사도세자의 상태는 양극성 장애의 진단 기준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합니다. 우울사파, 조증사파, 공격적 행동이 사파적으로 나타났다가 관의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보인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57년 세자의 보호막 2개가 동시에 사라집니다. 조모 인원왕후와 법모 정성왕후가 같은 해에 연이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인원왕후는 어려서부터 세자에게 별찬을 해보내며 아꼈던 할머니였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데뷔전에서 세자에게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인다고 문제 삼은 기록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인원왕후가 죽자 궁궐에서 가장 슬퍼한 사람이 세자였고 피를 토할 정도로 상심했다고 합니다. 왕실 안에서 세자를 감싸주던 거의 유일한 존재 둘이 같은 해에 사라진 겁니다. 우연이라고 치기엔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의 타이밍이 너무 정확합니다. 보호막이 걷히자 한중록의 기록은 급격히 어두워집니다. 1757년 사도세자에게 의대증이 나타났습니다. 옷을 입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증상입니다. 한중록의 묘사를 직접 들어보시죠. 의대를 한 가지나 입으려 하시면 10벌이나 20~30벌이나 하여 놓으면 귀신인지 무엇인지를 위하여 놓고 혹 태우기도 하고 한 벌을 순하게 갈아입으신다면 천만다행이며 시중드는 이가 조금만 잘못하면 의대를 입지 못하시어 당신이 애쓰시고 사람이 다 상하니 옷 한 벌을 입기 위해 20벌, 30벌을 준비해야 했고 그중 대부분을 찢어 태워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중드는 내관을 매질하고 사람을 해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해경궁은 이 증상을 두고 1100가지 병 중에 옷 입기 어려운 병은 자고로 없는 병인데 어찌 지존하신 동궁이 이런 병에 드셨는지 하늘에 물어도 알 길이 없는 것이었다고 탄식합니다. 한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세자가 정성왕후의 장례 때 슬피 우느라 옷 매무새가 흐트러졌는데 그것을 영조에게 지적받은 뒤로 옷을 입을 때마다 극도의 긴장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옷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서는 상황이 두려웠던 것일 수 있습니다. 같은 해 6월 한중록에 첫 살인 기록이 등장합니다. 화증이 더하셔서 사람 죽이기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당번내관 김한채를 먼저 죽여 그 머리를 들고 들어오셔서 나인들에게 효시하심에 내가 그때 사람의 머리 벤 것을 처음 보았으니 그날 세자는 김한채를 포함해 6명의 내인을 죽였습니다. 정병설 서울대 교수는 그 잔혹함과 살상 규모가 커서 이 사건이 첫살인일까 의심하게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현고기에는 칼 만드는 장인이 세자에게 칼을 바치러 갔다가 목이 잘렸다는 이야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58년 2월 이 사실이 영조에게 보고됩니다. 영조가 세자에게 한 일을 바로 아래라고 하자 세자가 대답합니다. 심화가 나면 견디지 못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닭 짐승이라도 죽이거나 해야 마음이 낫나이다. 마음이 상하여 그러하나이다. 어찌하여 상하였니? 사랑치 않으시니 서럽고 꾸중하시기에 무서워 화가 되어 그러하오이다. 내 이제는 그리 않으리라. 이 대화를 읽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23 청년이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해 서럽고 꾸중이 무서워 화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조는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답했지만 실록을 보면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세자의 광기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시험대 위에서 매일 채점당하고 매번 낙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부서진 겁니다. 이건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중록에는 세자의 증상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했다는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 병환이 안 나오는 때는 이뇨가 통달하시어 거룩하심이 미진한 곳이 없으시다가 병환이 나오시면 곧 딴 사람 같으시었으니 정상일 때는 대리청정도 무난히 수행하고
세손 책봉 같은 중대사도 기특하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사도세자는 24시간 내내 미쳐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자를 무너뜨린 건 아버지의 질책만이 아닙니다. 반세자 세력의 포위망이 대체 몇 겹이었는지를 보면 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겹, 노론 강경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노론의 핵심 인물로 사도세자가 즉위하면 자신들이 가장 먼저 숙청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소론에 우호적인 성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김상로는 세자에게 접근한 뒤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영조에게 보고하면서 왜곡을 더했습니다. 1758년 8월 세자가 능행길에 비를 맞아 건강이 좋지 않을 때 경기가명에 잠시 들른 일이 있었습니다. 한중록에는 이때 세자가 아버지를 수행하며 싱글벙글 신나게 따라갔다가 영조가 비온 것도 내 탓이라며 중간에 돌려보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김상로는 이 일을 가지고 세자가 반기를 들고 군대를 일으키려 한다고 모함했습니다. 영조가 밤에 세자 폐위 전교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도승지 최재공이 여러 승지와 사관을 거느리고 달려와 설득하여 철회시켰지만 이미 불씨는 떨어진 뒤였습니다. 홍계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홍계의는 1754년 이조판서로 재기용된 이후 형조병조호조판서 및 예문관 대제학을 역임했고 1762년 경기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사도세자의 잘못을 고변케 한 인물입니다. 영의정 김상로, 형조판서 윤급, 참판 이기경과 결탁했고 영조계비의 아버지 김한구와도 내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겹, 궁중 세력입니다. 영조의 후궁 문소희와 그 오빠 문성국, 이들은 궁궐 안에서 세자에 대한 험담을 끊임없이 영조에게 흘렸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문소희가 세자의 생모 영빈에게 불손하게 대하자 대비인 인원왕후가 문소희를 데려다 꾸짖은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발단이 되어 1752년 영조는 선의 파동을 일으켰고 세자는 대죄하며 머리가 돌에 부딪혀 이마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화완옹주, 사도세자의 친동생입니다. 같은 어머니 영빈 이씨에게서 태어난 친남매입니다. 영조가 가장 총애한 막내딸이었습니다. 언니 화평옹주가 22살에 요절한 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그 사랑이 문제였습니다. 화완옹주는 궁 안에서 머물며 영조의 총애를 등에 업고 점점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사도세자가 화완옹주의 도를 넘은 행동에 분노의 침소로 찾아가 목에 칼을 겨눈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화완옹주는 양자 정우겸과 함께 노론 강경파 김상로 라인과 결탁했고 백방으로 오빠를 무고했습니다. 참고로 화평옹주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화평옹주가 살아있었다면 세자가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에게 미움받는 오빠를 감싸주던 존재가 화평이었고 아버지의 총애를 무기로 오빠를 공격한 존재가 화완이었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자매가 오빠에게 정반대의 역할을 한 겁니다. 친동생이 적이 됐다는 사실, 여기에 감정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겹, 정순왕후와 김구주입니다. 1759년 영조가 66세 15살 소녀를 계비로 맞이합니다. 경주 김씨 김한구의 딸 정순왕후입니다. 사도세자보다 10살이나 어린 새어머니가 궁에 들어온 겁니다. 1735년에 태어난 세자의 아내 해경궁 홍씨보다도 10살이 어렸습니다. 정순왕후의 아우 김구주는 입궁 직후부터 김상로 홍계희와 결탁했습니다. 이들의 공통 목표는 사도세자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김구주는 영조와 세자 사이를 이간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결국 세자를 궁에서 밀어내는 데 기여합니다. 1760년 영조와 정순왕후는 경희궁으로 거처를 옮기고 세자는 창경궁에 남았습니다. 두 궁 사이에 물리적 거리가 벌어지자 참소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세자가 무엇을 했는지 직접 볼 수 없으니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 한중록에는 이 시기의 증상 악화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홀연히 지나가지 않는 이가 벤다 하시고 다니실 때는 미리 사람을 내놓아 금하시고 지나실 때 혹 미처 피하지 못하고 얼른이라도 보이면 그 의대를 못 입으시어 벗으시고 비단 군복 한 짝을 입으려 하시면 군복 몇몇 벌을 짝을 지어 무수히 불태우시고 겨우 한 벌을 입으셨으니 환시가 나타나고 피해 사고가 동반되기 시작한 겁니다. 28살의 세자 주변을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불신하고 있고 장인 홍봉하는 눈치를 보고 있고
노론 김상로와 홍계인은 제거를 도모하고 있고 새어머니 집안은 이간질을 하고 있고 친동생은 배신했습니다. 아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사실상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도망칠 곳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래서 세자는 도망쳤습니다. 문자 그대로 1761년 4월 사도세자는 측근 환관 몇 명만 데리고 궁을 빠져나와 평양까지 미행을 감행합니다. 이른바 관서행입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세자는 이전에도 미행이 잦았습니다. 정월, 2월, 3월을 다 미행만 하시어 궁밖 출입이 잦으시니 이번에는 아예 평양까지 간 겁니다. 관서행 중 세자는 국수급 초상화가 변상벽을 만나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다는 기록이 이제난고에 남아있습니다. 평양의 하급 군관 함대가 기록한 행행일기라는 문서에 세자의 평양 밀행 경로가 상세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 관서행의 성격을 두고 해석이 갈립니다. 단순한 유람이었다는 설, 거병을 준비하기 위해 평안도 군영을 살피러 갔다는 설, 어느 쪽이든 세자가 아버지의 허락 없이 궁을 비운 건 중대한 과실이었습니다. 영조는 이 사건을 일단 최소한으로 축소 처리했습니다. 측근 환관 몇 명을 데리고 미행한 과실로 마무리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봉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쓸 카드로 보관해둔 것에 가깝습니다. 한중록에는 관서행 이후 세자의 상태가 잠시 호전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서행 후 적이 마음을 잡으시는 듯하여 차대하시고 강연도 하시니 병환이 나으신 듯 하시니 세자가 궁 밖으로 나갔을 때 오히려 증상이 나아졌다는 건 궁궐이라는 공간 자체가 세자에게는 감옥이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평화 뒤에 가장 어두운 기록이 이어집니다. 1762년에 접어들며 세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한중록의 묘사입니다. 거처하는 곳 모두가 어찌 산 사람이 거처하는 곳 같으리요. 죽은 사람의 빈소 모양 같기도 하고 다홍색으로 명정 모양 같은 것을 해서 세우고 영치마는 형상처럼 해놓고 그 속에서 침수하시고 자신의 처소를 무덤처럼 꾸미고 관 모양의 것을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월 세자는 궁궐 후원의 땅을 파서 지하 3칸짜리 굴실을 만듭니다. 땅을 파고 집 3칸을 짓고 사이에 장지문을 해 닫아서 마치 묘의 속같이 만드시고 드나드는 문을 위로 내어 널판자 뚜껑을 하여 사람이 몸을 겨우 놀려 다닐 만하게 하고 그 널판자 위에 띠를 입혀 덮었다. 그리하여 땅 속에 집 지은 흔적도 없게 되자 묘하다 하시고 그 속에 옥등을 달아놓고 앉아 계셨다. 이 굴실이 이모화변 당일 영조가 세자를 시해 기도자로 몰 때 핵심 증거가 됩니다. 영조는 이 굴실을 두고 후원의 무덤을 조성하여 감히 말할 수 없는 고정조를 묻고자 했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처분 당일 내관은 이 굴실이 유희를 위한 것이라고 대답했고 안에 있던 효복과 지팡이는 정성왕후의 상에 쓰던 것이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 봉인이 풀린 건 나경원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입니다. 1762년 5월 나경원이 형조의 고변장을 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자가 궁녀를 살해했다. 여승을 궁으로 끌어들였다. 부왕의 허락 없이 평양에 미행했다. 북한 산성을 돌아다녔다. 환관들과 반역을 꾀하고 있다. 총 10여 조의 비행과 역모 혐의였습니다. 나경원은 누구였을까요? 액정별감 나상원의 형이고 형조판서 윤급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첫째, 나경원은 신문도 받지 않고 곧바로 영조를 직접 만났습니다. 조선의 법체계에서 고변은 해당 관청의 신문을 거친 뒤 보고되는 것이 절차인데 이 과정이 전부 생략됐습니다. 둘째, 나경원의 주인 윤급은 노론 강경파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경원은 홍계이의 겸종, 즉 하인 출신이기도 합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에 나경원 고변 사건 항목은 이 사건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영조의 탕평책에도 불구하고 세자를 옹호하는 시파와 그 반대파인 벽파와의 암투에서 벽파가 크게 작용한 사건. 김상로, 홍계희, 윤급 이 이름들이 계속 같은 자리에서 겹칩니다. 셋째, 나경원은 처형 직전 노론 반세자 핵심 세력의 사주를 받았다고 자백한 기록이 대천록이라는 사료에 남아 있습니다. 영조는 이 배후 추적을 극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사도세자가 대질 신문을 요구했지만 도리어 꾸짖음만 돌아왔습니다. 우리 역사넷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경원이 가산을 탕진하고 세자를 모해할 계책을 내었다고 한 점, 그가 궁궐 하인으로 있었던 점은 이 사건이 세자의 비행을 공론화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조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영조가 어느 정도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고변의 내용이 사실이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핵심은 이 고변이 세자를 궁지에 모는 도구로 설계되었다는 정황이 실록 곳곳에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영조는 결국 나경원을 처형합니다. 남태제와 홍낙순이 세자를 모함한 대역죄인이라며 극론하자 어쩔 수 없이 처형을 결정한 겁니다. 죽은 나경원의 입은 영원히 닫혔고
배우는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경원이 죽고 20일 뒤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1762년 윤 5월 13일. 이날 하루를 한 줄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아버지와 아들의 대치가 밤 8시를 넘기며 뒤주로 끝났다. 먼저 그날의 전야를 되감아 보겠습니다. 나경원 고변 이후 세자의 생모 영빈 이씨가 영조 앞에 나아가 고변합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영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이 점점 깊어 바랄 것이 없사오니 소인이 차마 이 말씀을 정리해 못하올 일이오되 성궁을 보호하옵고 세손을 건지와 종사를 평안히 하옵는 일이 옳사오니 대처분을 하옵소서. 대처분, 자신의 친아들을 죽여달라는 청입니다. 그런데 이 고변이 정말 영빈 이씨의 자발적 의지였을까요? 당대에도 이 고변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사넷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영빈의 고변은 나경원 사건으로 세자 폐위의 명분을 축적하던 영조가 세자와 가장 가까운 생모를 끌어들여 처분의 정당성을 보강하려 한 것으로 추측된다. 어머니의 고변이 아니었습니다. 영조가 어머니를 방패로 쓴 겁니다. 영빈 이씨는 고변 이후 가슴을 치며 혼절했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의 세상을 떠납니다. 그날 아침 한중록에 의하면 영조는 숙종의 위패가 있는 선원전에 갈 때 경화문으로 향했습니다. 해경궁 홍씨의 기록에 따르면 영조가 동문인 만안문으로 갈 때는 별일이 없었고 경화문으로 갈 때는 항상 흉한 일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경궁은 그 순간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직감했습니다. 영조가 창덕궁 휘녕전에서 사도세자를 불러냈습니다. 세자는 병을 핑계로 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해경궁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괴이하니 자네는 다행히 살겠네. 그 뜻들이 무서워. 이 대목에서 주목할 장면이 있습니다. 세자는 해경궁에게 세손의 휘향, 그러니까 11살 아들의 방한모를 달라고 했습니다. 양력 7월 한여름이었습니다. 학지를 앓고 있어 춥다고 속이려는 것이 표면적 이유였지만 진짜 의도는 영조가 그토록 아끼는 손자의 물건을 쓰고 나감으로써 나는 당신 손자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해경궁은 이를 거절합니다. 아이 것이 작아서 어찌 쓰겠느냐며 세자의 것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세자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자네는 무섭고 흉한 사람이네. 자네는 세손을 데리고 오래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오늘 죽을 테니 그걸 꺼려서 세손의 휘향을 못 쓰게 하는 거지. 해경궁이 세손의 휘향을 거절한 그 순간 그녀는 무엇을 계산하고 있었을까요? 남편이 생존일까요? 아들의 미래일까요? 한중록은 이 장면을 담담하게만 적고 있어서 답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오후 2시쯤 세자가 휘녕전 뜰로 나아갔습니다. 이광현 일기에 따르면 세자의 호흡은 이미 거칠었습니다. 영조는 시위군을 시켜 전문을 여러 겹 막고 총관에게 군사를 배열시켜 칼을 뽑고 궁에 담을 겨누게 했습니다. 삼청 모든 병력이 관상감 고개로 집결했고 성문이 폐쇄됐습니다. 영모가 일어났을 때나 내리는 조치였습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백성들 중 놀라서 까무러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영조가 세자에게 자결을 명합니다. 권정치밀기의 기록입니다. 너에겐 죽을 죄가 있다. 지금 자결하라. 신은 잘못이 많지만 죽을 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결하면 조선 세자의 이름은 잃지 않을 것이다. 속히 자결하라. 부자는 천성의 치남이고 천경지위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차마 흉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죽게 해주십시오. 세자는 골룡포를 벗었는데 안에 입고 있던 옷은 생무명 옷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상복입니다. 영조가 소리쳤습니다. 나를 없애려고 하면서 상복까지 입었느냐? 한중록은 이렇게 해명합니다. 의대증이 있는 세자가 그날 겨우 입을 수 있었던 옷이 그것뿐이었다고. 하지만 이미 아들의 시의 기도를 고변으로 전해 들은 영조에게 그 생무명 옷은 증거로 보였을 겁니다. 영조가 세자의 시의 기도를 직접 언급하자 세자가 바닥에 몸을 던지며 머리를 세게 찍기 시작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세자의 이마를 신하 임성이 양손으로 받쳤습니다. 권정치밀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상황입니까? 전하께서 내가 군부를 시해하려 했다는 것을 하교로 삼으셨다. 이 순간 영조는 소리칩니다. 내가 죽는 것이 옳으냐? 네가 죽는 것이 옳으냐? 내가 죽으면 300년 종사가 망하고 네가 죽으면 종사를 오히려 보전할 수 있으니 내가 죽는 것이 옳다. 세자는 골룡포를 찢어 목을 졸랐습니다. 쓰러졌다가 신하가 약을 흘려넣어 깨어났습니다. 깨어나 처음 한 말은 왜 나를 살렸느냐였습니다. 이후 자결 시도가 3차례 반복됩니다. 골룡포로 목을 메고 옥대로 목을 졸랐지만 주변 신하들이 매번 막았습니다. 권정침, 윤숙, 이광현, 임덕재, 임성 같은 세자, 시강원 궁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자를 살리는 것이 충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발언에 힘이 있는 고위 관료들은 대부분 소극적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세자의 장인 홍봉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광현 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영의정 신만이 홍봉안에게 영조를 만류할 것을 청하자 홍봉안은 이렇게 답합니다. 임금의 분부가 매우 엄하여 나도 어쩔 수 없다. 장인이 침묵했습니다. 사위가 죽어가는 현장에서 도승지 이의장만이 끝까지 직언합니다. 부자가 양 궁궐에 거처하면서 서로 떨어져 있었으니
그 사이에 말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헐뜯는 참소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전하께선 어찌 한 부인의 말만 듣고 이와 같은 대사변을 일으키십니까? 후궁이자 세자의 친모인 영빈 이 씨를 일개 한 부인으로 깎아내리며 모든 것이 모함이라 주장한 겁니다. 분노한 영조는 이의장을 참수하라 명했다가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고 명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실랑이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칠순에 가까운 영조도 28배 세자도 모두 지쳐가는 시점에서 등장한 것이 뒤주입니다. 포도대장 구선복이 가져온 뒤주. 한 중록에 따르면 처음에 외소주방에 뒤주를 가져왔는데 크기가 작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광현 일기의 증언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도착한 뒤주는 높이와 폭이 포백척으로 각 3척 반, 약 160cm짜리 대형 군용 뒤주였습니다. 어영청에서 사용하던 것이었고 선인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뒤주가 즉흥적 선택이었을까요? 자결을 3번이나 시도했는데 매번 신하들이 막는 상황. 칼을 주면 자결 대신 다른 용도로 쓸 위험. 사약을 내리면 세자의 죄가 공인되어 세손의 후계가 무너지는 상황. 이 모든 조건을 피하면서 세자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 영조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도구를 선택한 것 아니었을까요? 영조가 세자에게 뒤주에 들어가라 명했습니다. 시위군이 명을 복창하며 함께 외쳤고 세자는 통곡했습니다. 권정치밀기입니다. 전대에 군림한 군주들도 이와 같은 때에는 강화도 교동으로 갔거늘 너는 어찌하여 감히 이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냐? 연산군과 광해군을 거론하며 폐위를 암시한 겁니다. 이 순간 마지막 카드가 등장합니다. 세자가 궁료들에게 세손을 데려오게 한 겁니다. 형세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어쩔 수 없구나. 세손과 이별하고자 하니 누가 세손을 데려오겠는가? 11살 세손 훗날에 정조가 뜰로 걸어 들어옵니다. 궁료 권정침이 세손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울부짖으며 임금께 나아가 용포를 붙잡고 전하덕을 베풀어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원해 주십시오. 세손이 영조 앞에 엎드렸습니다. 영조는 당황했습니다. 누가 세손을 데려왔는가? 신하들은 세손을 봐서라도 세자를 살려달라 호소했지만 영조는 효의왕후의 가족, 정조의 장인 김시묵과 그 부친 김성응에게 지시해 세손을 데려가게 합니다. 당신이 11살이었다면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살려달라 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울음이 통하지 않았을 때 무슨 얼굴로 그 뜰을 걸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세손이 끌려나간 뒤 세자 곁에 남아있던 신하들도 하나둘 쫓겨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틴 임덕재의 소매를 세자가 필사적으로 잡았습니다. 내 팔을 자른다 해도 이 소매는 놓을 수 없다. 군졸과 세자가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바람에 소매가 찢어졌습니다. 그것이 사도세자가 잡은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세자가 뒤주에 들어갔습니다. 이광현 일기에 따르면 영조는 뚜껑을 닫은 뒤 신하들에게 긴 널판지와 대못, 굵은 새끼줄을 가져오라고 한 뒤 직접 뒤줄을 봉했습니다. 세자가 부주 살려주소서라고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음력 윤 5월 양력으로 7월의 한여름이었습니다. 160cm짜리 나무 상자 안에서 세자는 8일을 버텼습니다. 다음날 세자를 모셨던 환관 박필수와 여승가선, 평양기생 5명이 참형을 당했습니다. 윤 5월 21일 세자가 숨을 거둡니다. 이광현 일기에 따르면 뒤주 안에는 누가 바쳤는지 모를 부채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양력 7월에 떼약볕 아래 뒤주에 갇힌 사람에게 누군가 부채를 넣어준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뒤주가 놓인 자리, 창경궁 선인문 안뜰입니다. 뒤주는 이후 승문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도 서울 종로구에 그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지나다니는 그 평범한 마당이 262년 전에는 아들의 비명이 울린 처형장이었습니다. 세자가 뒤주 안에서 숨진 뒤 영조는 후회했습니다. 위호를 복구하고 사도, 생각하고 슬퍼한다는 시호를 직접 내렸습니다. 장례도 직접 주관했습니다. 그리고 김상로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속았다. 김상로를 치사, 즉 강제 퇴직시킨 뒤 어린 세손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김상로는 너의 원수다. 이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야 합니다. 영조 자신이 사도세자의 죽음에 노론 강경파의 모함이 작용했음을 인정한 겁니다. 아버지의 판단이 전적으로 옳았다면 원수라는 단어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영조는 사도세자의 추승을 금지했고 세손을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일찍 죽은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 종통을 사도세자로부터 끊어버린 겁니다. 후회는 했지만 정치적 결론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도세자의 죽음은 조선 정치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세자가 정당하게 죽었다고 보는 벽파와 억울하게 죽었다고 보는 시파가 대립했습니다. 이 이모일이 논쟁은 정조대를 넘어 순조대까지 이어지는 조선 후기 최대의 정치적 균열선이 됩니다. 1776년 영조가 죽고 25살의 세손이 왕위에 오릅니다. 즉위 직후 빈전문 밖에서 내린 첫 번째 유능,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조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영조가 끊어놓은 종통을 한 문장으로 되살린 겁니다. 죄인의 아들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세자의 아들이라는 선언. 한 문장 안에 아버지의 원한과 자신의 정당성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조는 즉위 직후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몬 핵심 인물들을 처벌합니다. 김상로의 관작을 삭탈했고 수계 문씨를 내쳤으며 홍계인은 이미 죽었지만 그의 일당과 후손은 정치적 보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경원의 고변을 사주한 인물들의 망 전체를 추적한 겁니다. 구선복은 영조의 명을 따라 뒤주를 지켰다는 이유로 정조에 의해 거열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복권해 갑니다. 묘소를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화산으로 옮기고 이름을 현룡원이라 고쳤습니다. 이장할 때 원래 자리에 있던 지석은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다시 묻도록 했습니다. 아버님을 27년 동안 모셨던 이곳에 그 흔적을 남겨두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현룡원 곁에 수원화성이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단순한 성곽이 아니었습니다. 정조실록에 따르면 현룡원에 식목한 나무가 125만 그루를 넘었고 주변 8개 읍의 심은 나무까지 합치면 1200만 그루에 달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에 정조의 마음이 뿌리내려 있는 겁니다. 정조는 수원화성을 새로운 왕도로 만들어 노론 중심의 한양 권력 구조를 깨려는 구상을 품고 있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세력의 도시를 떠나 아버지가 잠든 땅 옆에 새 도시를 세운 것, 그게 정조의 답이었습니다. 정조는 이후 12차례나 화성행궁을 방문했고 풍수에 능했던 그는 아버지 곁에 묻히고자 육릉 주변 산을 둘러보며 자신의 묘자리를 직접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조가 묻힌 걸릉은 육릉 바로 옆에 있습니다. 1899년 사도세자는 마침내 장조의왕제로 추존됩니다. 뒤주에 갇힌 지 137년 만의 일입니다. 이 사건의 진짜 배우가 누구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단 한 명을 지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영조의 콤플렉스가 있었고 노론 강경파의 생존 전략이 있었고 궁중 세력의 이간질이 있었고 친동생의 배신이 있었고 새어머니 집안의 야심이 있었고 장인 집안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간 결과가 160cm짜리 나무 상자였습니다. 사도세자가 미쳤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미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였고 미친 뒤에 버려진 겁니다. 지금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육릉에 가면 사도세자와 해경궁 홍씨가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울창한 수목림 사이로 난 숲길을 따라 올라가면 확 트인 공간이 나타나고 그곳에 봉분이 보입니다. 바로 옆 걸릉에는 정조가 묻혀 있습니다. 아버지 곁에 묻히겠다던 그 아들이 결국 소원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계속 걸립니다. 영조는 세손에게 김상로는 너의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11살 소년이 14년을 기다려 왕이 되었을 때 첫마디가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였습니다. 14년 동안 그 소년의 가슴 속에서 무엇이 자라고 있었을까요? 그 답은 수원화성의 성벽 위에 새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